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장인에게 제공하던 유급병가제를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 주 4일제 수업을 도입하는 교육구가 늘고 있습니다. 교직원과 스쿨버스 기사 등에 대한 심각한 인력난이 주 원인입니다. 한 해 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연말 감사의 팁 액수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직장에 나오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직업안전청 이사회는 투표를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 유급병가제를 내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 측은 당초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감염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밀접 접촉자도 격리를 해야 하던 격리 규정 역시 현재 완화된 만큼 코로나 유급병가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임시 규정으로 2년 동안 시행되고 이후 이사회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영구적인 규정을 제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시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콜로라도 주정부는 지난 10일 텍사스주와 같은 남부지역에서 247명의 불법 이민자가 강제로 이송돼 덴버시에 한꺼번에 유입됐다면서 현재 이민자 수용을 위한 비상대피소 마련 등으로 $8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덴버시는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자 유입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자 수용에 대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And recognize the humanitarian crises that have come to our borders and have now put a strain on cities all over this country to respond. 이어 덴버시장은 이번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도 2천여 명의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이 텍사스주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심각한 인력난으로 주 4일제 수업으로 전환하는 교육구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시 교육구는 2023-2024 학사연도부터 주당 수업 일수를 5일에서 4일로 축소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6대1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일헐 인디펜던스시 교육감은 최근 교직원과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의 인력이 크게 줄었다면서 구인난 해결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 4일제는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에 적용되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등교하는 대신 등교일 일정을 하루 35분씩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미주의회 의원연맹에 따르면 현재 미국 24개 주 550개 교육구 산하 1,600개 학교가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주 4일제 수업을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닌 어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면서 특히 맞벌이나 싱글 부모들의 고충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편 배달부나 베이비시터 등 평소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이 담긴 팁이나 선물을 전하는 게 미국 문화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이 규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자신을 도와주는 주변 서비스직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인 연말 감사의 팁. 주로 우편 배달부나 지역 환경미화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Who is it that you tip for holidays? The garbage carrier, the mail carrier, pretty much anyone who, my nail salon tech, anybody who services me and helps me out throughout the year.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격리 생활이 이어지던 지난해보다 올 연말 감사의 팁을 전달할 예정인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팁의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I think it has a lot to do with inflation. People want a tip, they want to show this appreciation, but they may not have as much money to go around. 연말 팁의 적정 수준은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만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만 전문가들은 $20 이하 선이 적당하다고 조언합니다. 연방 공무원이나 일부 직종의 경우 규정상 $20가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고 현금을 받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The Postal Service, for example, they frown upon cash tips. They're okay with gifts worth $20 or less per occasion. A gift card seems okay. 전문가들은 연말 팁은 의무가 아닌 만큼 만약 재정 상태가 여의치 않다면 직접 손으로 쓴 메모나 카드를 남기는 것도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요즘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돼 있을 텐데요. 부조리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매년 전국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와 관련된 화재가 200건이나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커지고 있다며 화재 예방에 신경 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방당국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인공나무를 구입할 경우 내화성 라벨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전선들이 엉키거나 창문 틈에 끼지 않도록 하고 집을 비우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항상 장식 조명의 플러그를 뽑아 놓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야외에서 장식을 하는 경우에도 전선에 주의하고 사다리와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등 안전수칙을 당부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일론 머스크 대표가 미국 주류 언론 기자들의 계정을 무더기로 정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지 개정에는 CNN과 뉴욕포스트,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주류 언론의 정치 평론가와 기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에 일부는 최근 일론 머스크 트위터 대표가 본인을 포함한 유명인의 전용기 위치를 알려주는 계정 25개 이상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 is claiming on social media that I and other journalists shared the precise live location of his jet. We just posted stories about what was happening, him shutting down those accounts. 일론 머스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신의 실시간 위치를 게시하는 것은 암살 좌표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며 이는 트위터 약관을 분명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포스트와 CNN은 공식 입장을 통해 트위터에 항의했고 유럽연합 EU는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서비스법을 거론하며 이번 머스크의 조치를 자의적 계정 중단으로 규정하고 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10월 말 $440억 달러의 인수대금으로 트위터의 사주가 된 일론 머스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복구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평균 가솔린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오늘 전국 평균 가솔린 가격은 지난주보다 14센트 떨어진 갤런당 $3.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미네소타와 오하이오, 콜로라도주 등 19개 주는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대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한 중국 경제의 위축, 최근 미국 정유 공장들의 생산량 증가 등이 유가 상승을 억제하면서 휘발유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대형 수족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의 한 호텔에 설치된 초대형 수족관이 붕괴되면서 2명이 다치고 투숙객 3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새벽 6시쯤 매우 큰 소리가 들렸고 도로에 많은 물이 쏟아져 나와 출동했다며 당시 영하 14도의 온도로 인해 수족관에 금이 갔고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의적인 공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족관은 16m 높이의 원통형 모양으로 20만 갤런이 넘는 물을 담고 있었으며 1,500마리의 열대어가 있는 원통형 수족관 가운데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근 도로가 폐쇄됐고 현장에는 100여 명의 소방관과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미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52%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좋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25%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대다수인 83%가 공화당 지지자로 나타났으며 민주당 지지자는 22%에 불과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대다수인 70% 가까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방어를 넘어 반격까지 할 수 있도록 안보 전략을 강화한 것을 두고 미국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성명은 이례적으로 새벽 시간에 그리고 동시에 나왔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해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고 당장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수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미일 동맹 역시 강해지고 현대화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성명도 환영 일색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동맹과의 긴밀한 방위 협력을 통해 동맹을 현대화하려는 일본의 다짐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일본은 없어선 안 될 파트너라고 치켜세웠습니다. Japan's new documents reshape the ability of our alliance to promote peace and protect the rules-based world order, not just in the Indo-Pacific, but around the world. 이와 별개로 백악관은 북한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위해 신형 고체 연료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을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며 거듭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r. Kim, we urge you to accept that offer again without preconditions, so that we can try to find a diplomatic path forward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일본의 재무장을 미국이 반긴 만큼 일본이 뒤를 돌아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과 군사력 강화가 그 명분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됐습니다. 방어만 한다는 평화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적의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내년도 방위 예산도 크게 늘리면서 2027년이면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일본이 국가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진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国家国民を守り抜くとの総理大臣としての使命を断固として果たしていく.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 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방위 예산도 사상 최대 규모인 65조 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습니다.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 돈 약 95조 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2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なぜこの年末の税制大綱にそういった内容のものを何が何でも入れなければいけない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私はやはり疑問符をつけざるを得ないという。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 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중국이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체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발열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면서 의료진들이 집단 감염이 됐고 장례식장에는 운구 행렬이 밀려서 화장을 하는 데만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베이징이 방역 정책을 급격히 완화하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베이징 사무실만 해도 전체 직원 5명 가운데 4명이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고요. 촬영 스태프가 없는 상황이어서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체육관. 병원마다 발열 환자가 몰리자 실내 체육관에 별도의 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你也发热吗？对，咱们尽量离开点距离。有老头老太太拿药，我染上我也不知道，我也不测。妈，我爸爸、我妹妹、我闺女全阳了。 문제는 PCR 검사소가 문을 닫아 이 환자들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베이징의 한 대형 병원에선 전체 의료진의 20%에 달하는 700명이 감염됐고 일손이 모자란 일부 병원은 확진된 의료진에게도 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준비할 틈 없이 완화된 방역 정책 때문에 감기약도 제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문을 닫았던 약국이 있습니다. 지금은 열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没有药了，所以必须休息了。现在有吗？下午会来那个感冒的那个药。快速检测也没有吗？没有。 SNS에는 베이징 최대 규모 장례식장 앞에 운구 차량들이 길게 늘어선 영상이 퍼졌습니다. 노인 사망이 급증해 시신 안치실도 부족하고 화장에 일주일이나 걸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줄을 서지는 않았지만 운구 차량들은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都是疫情的影响吗？这不清楚。 홍콩대 연구진은 백신 추가 접종이나 거리두기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100만 명 가까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내년 3월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선출 규정에 대한 개정에 나서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30%가 반영됐던 국민 여론조사를 없애고 100% 당원 투표로 대표를 뽑겠다는 건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 경선 개입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투표 100% 안을 더 선호한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유승민 전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도 윤핵관들도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분명한 지침, 오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18년 동안 우리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해오던 이 룰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냥 이유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은 사실까지 거론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냥 당원 100%에 심기 경우 20% 가산점도 넣자
그렇게 하면 총선에서 이기는 것 빼고는 다 마음대로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당원 정보는 주소지 체크도 안 되는 검증 불가 정보라며 왜곡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당내 비윤계들도 윤핵관들의 거수기 행보를 지켜보는 게 경악스럽다. 어떤 장식을 해도 유승민 포비아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00% 당원 투표로의 룰 개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초재선 의원들도 어제 잇따라 모임을 열고 당원 투표 100%를 통한 대표 선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9대1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대부분은 그냥 당원한테 권리를 주는 100%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비윤계의 공세에 대통령실은 당 사안의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나서 단순 의견 표명을 불법 운운하며 정치적 개입으로 호도해선 안 된다. 누군가를 낙선시키기 위해 제도를 바꾼다는 인식 자체가 황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2구 참사 발생 49일째. 전국 곳곳에서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과 종교는 달랐지만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벌써 49일이 지나간 서울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참아 볼 수 없는 유족들은 이태원역 1번 출구를 등진 채 시민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그날의 첫 112 신고 시각인 오후 6시 34분이 되자 전광판과 촛불이 꺼집니다. 모두 함께 추모. 정막 속에 희미한 울음소리만 들리더니 첫 신고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압사당할 것 같아요. 겨우 빠져나왔는데. 한파 속에도 많은 추모객들이 몰리면서 근처 4개 차선의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제대로 대처만 됐어도 멀리 떠나지 않았을 158명의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모두가 함께 기억하자고 참석자들은 다짐했습니다. 우리 착한 영혼들의 마지막 하루를 함께 하기 위하여 여기 이태원에 모였습니다. 추모제는 이태원뿐 아니라 광주와 울산, 경남 창원 등 전국 13곳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에는 서울 조계사에서 불교식 전통 위령제 49제가 치러졌습니다. 신발과 위패, 옷가지를 태워 영혼을 보내는 의식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미안하다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하지 말고! 멈지다 말고! 짓밟으시다 말고! 이런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막고자 하는 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49일 전에는 평범한 부모이고 형제였을 유족들을 바라보던 시민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들 우는데 울었어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부모는 다 똑같잖아요. 7개 종단에서도 녹사평역 시민분향소에서 합동 추모식을 열고 떠나간 넋들을 위로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12구 참사 49제의 정치권도 일제히 추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일정조차 잡히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희생자들의 영정이 놓인 새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49제 시민추모제에 참석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의당 지도부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추모제 참석 대신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로 추모를 대신했습니다. 여야 모두가 12구 참사 진상규명의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국정조사 특위의 공식 일정은 사실상 유가족 간담회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야당만 참석한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45일 국정조사 기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다음 주부터 야당만으로라도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 또 기관 보고, 청문회와 관련된 일정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증인들 채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다음 주 초에는 야당 단독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집권당이 해태한다고
정부가 협조를 거부한다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라면 대체 국회와 야당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예산안 협상 지연에 국정조사 기간을 흘려보낸 만큼 내년 1월 7일까지로 돼 있는 국정조사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우선이라고 밝힌 국민의힘도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어느 당이 부담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그것이 이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 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새로운 문제로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맞춰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은 그대로여서 기간 연장을 놓고도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화제의 경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둔촌 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예. 이 얘기 또 해보려고 합니다. 네. 워낙 우리 서울 시내의 이 분양 대단지인데다가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뉴스 하나하나에 시장 관심이 큽니다. 예, 지난 시간에 좀 경쟁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이 1순위 청약에서 3.7대 1을 기록할 정도였는데요. 좀 흥행 선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예. 이번엔 청약 당첨 가점이 나왔는데요.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이 당첨 점수도 기존보다 많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예.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보유 기간 등을 따져서 계산을 합니다. 이번 당첨 가점 최고점은 77점으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당첨 최저점, 즉 커트라인인데요. 20점에 불과합니다. 예. 소형 평수인 49제곱미터형에서 나왔습니다. 16개 형 가운데 13개 형은 평균 가점이 50점을 넘겼지만 소형 평수 일부는 37점이 나왔습니다. 이게 참 예전에 기존 분양 아파트들과 비교해보면 당첨 점수 차이가 정말 큰 건데요. 작년만 해도 서울에서 분양한 13개 단지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이 62.6점이었습니다. 예, 작년만 해도 이 점수를 대체 어떻게 얻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번 청약 당첨자들이 과연 실제로 얼마나 계약에 나설지도 미지수입니다. 예. 이 청약이란 게 사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만큼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런데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월간 주택 가격 하락폭이 1.37%로 금융위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만 보면 하락세는 더 가파릅니다. 전달보다 2.06%가 떨어졌는데 2003년 부동산원 조사를 시작한 지 19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내년엔 과연 좀 나아지겠느냐, 서울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는 그래도 좀 힘을 쓰지 않겠느냐. 결국 이들 올림픽파크 포레온 당첨자들이 얼마나 계약에 나설지 이 시장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내년 1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 계약 기간입니다. 계약률이 저조하면 다시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도 사정이 안 좋으면 그야말로 미분양이 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 경기는 더욱 냉각될 겁니다. 예, 계속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계속 긴축을 유지할 것 같고 금리도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또 올라서 어제 처음으로 4%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그가 4.34%인데요. 2년 10개월 전 코픽스가 발표된 이래 2달째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에 적용이 되면 7% 후반대입니다. 예. 지난달 한국 아파트 입주율이 또 66%에 그쳤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입주가 미뤄지는 이유로는 기존 주택이 안 팔려서가 가장 많았고 또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거나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서 순이었습니다. 매매든 전월세 거래든 원활하지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쌓인 전세 매물은 14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한 달 새에 10,000건이나 증가를 한 건데요. 대신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전보다 2.3% 줄었습니다. 집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일단 그 전세 매물로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금조차 세입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크잖아요. 대부분 전세금 대출을 받는데 이 대출 이자도 계속 올라서 또 7%선까지 올랐으니까 이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로 갈아타는 겁니다. 예. 역시나 전세 매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규제를 계속 푼다고도 하고 이달 들어서 풀렸는데 좀 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금리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 정책 효과가 미미한 거겠죠. 예. 결국 정부가 요 며칠 실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세금과 대출 규제까지 풀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는 취지라고 하지만 이게 또 지난 시절 과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됐던 다주택자 양산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예,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